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이제 뭐 중분비, 한계비, 회비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세 개가 같은 뜻이고요. 근데 이제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서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이제 가격 결정에 많이 쓰는 게 이제 회비 비용을 많이 쓰니까 회비 비용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한계 비용 개념을 좀 알아두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실제 또 각 발전기에 대해서 이제 중급비라는 용어를 쓰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적어도 이제 우리 시장에서 설명할 때는 이런 개념을 그 정도로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정확한 원래 개념에 맞도록 주는 건 아닙니다. 원래 정확한 개념이라면 사실 거의 세 개가 같은 개념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고정비 흡수를 위해서는 그 단기윤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발전기도 렌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어떤 이제 마지널 프라이스, 어떤 중분비 차이, 또 한계 비용의 차이, 각 발전기 한계 비용의 차이에 인프라 마지널 렌트 말고 스케시티 렌트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장기 분양 쪽에서는 각 발전기가 정확하게 자기 고정비를 회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이 발전기들이 거기에 맞춰서 진입 진출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거기서 어긋났을 때는 그런 규정점으로 가려고 하는 압력이 있다, 유인 구조가 있다, 그런 걸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스케시티 렌트하고 이제 신뢰도하고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테크놀로지 모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결국 개념 잡고 이해하고 하는 데는 이게 꽤 유용한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서, 지금 두 발전기의 고정비와 변동비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해보시면 캐패시티 팩터가 0.5일 때 이게 두 개의 비용이 크로스하는 걸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계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용률이 0.5 이전에는 피커가 더 싼 발전기고요. 이용률이 그거 이상이면 베이스로드 발전기가 더 싼 발전기가 됩니다. 이제 수요 곡선을 가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 수요 곡선을 쓰면 계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좀 계산을 편의를 위해서 좀 굉장히 좀 실제적이지 않은 수요 곡선을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훨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요 곡선 한번 가정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지속 곡선을 가정을 한 거죠. 캐패시티 팩터 2일 때는 이제 그 기본 부하가 이제 4,000메가와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0.5랑 캐패시티 팩터 0.5랑 만나는 LDC 커브가 6,000메가와트라고 가정을 하고, 최대 부피를 8,000메가와트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가정이죠. 실제로 상황은 많이 틀리겠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또 개념을 잡고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랬을 때 설비를 어떻게 가져가냐, 사실은 레귤레터리 솔루션도 꼭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냥 그걸 어떻게 공급할 거냐 했을 때 보면 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경제적인 구간 그런 걸 고려했을 때 6,000메가까지는 아마 이제 기저설비로 공급을 하고, 즉
이제 이용률이 요거 이상일 때는 요거 있으면 요 부하가 되는 거죠. 요 부하에 대해서는 기저발전기가 공급을 하고 수요에 대해서만 피크가 공급을 하는 게 경제적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 부하 6,000까지는 기저설비가 공급을 하고 2,000을 갖다가 피크 설비가 공급을 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간 비용을 가지고 전력 요금을 매기면 될 겁니다. 이제 이런 과정이고요. 물론 여기 뭐 여러 가지 제재 조건들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특성 이런 거 다 빼고 간략하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이제 비용을 계산해 봅니다. 연간 하셔야 될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그림화가 직접 보자니 숫자가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발전량은 기저 발전기가 발전하는 발전량은 면적이 요만큼이겠죠. 요만큼의 면적이 될 거고요. 피크는 요만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변동기를 곱하고 또 변동기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발전량부터 보면 이게 이제 본 면적이 되는 거죠. 피커의 발전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 부분이 이제 기저의 발전량이 되겠죠. 이제 4,000에 대해서는 4,760시간 다 하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셋은 나눈 거죠. 뭐. 요 면적하고 요 면적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 발전량이고 거기다가 이제 회수되는 비용은 요 발전량에다가는 변동비를 곱해야 되겠죠. 요거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아까는 캐패시티 팩터로 했지만 이거 결국 캐패시티 팩터를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8,760시간 다 곱해줘야 됩니다. 그거 좀 뭐 실무적으로는 주의하시면서 그 다음에 요 발전량에 대해서는 이제 18불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용량에 대한 2000메가와트의 용량에 대한 고정비 되겠죠. 고정비가 될 거고 요거는 이제 6000메가에 대한 고정비가 될 겁니다. 요 돈을 회수를 해야 되겠죠.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시면 이런 돈이 나오고요. 발전량도 아까 계산하시면 이 정도 발전량이 나옵니다. 나눠보면 33달러로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33달러가 되는 거죠. 공급을 하면. 자, 그런데 앞서 시간에 우리가 스케시티 렌트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스케시티 렌트가 어떻게 발생하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어떤 공급이 안 되는 이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뭐냐면 자, 이제 수요 공급에 있어서 이게 공급 곡선이 되죠. 수요 곡선이 수요가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는 뭐냐면 디맨드 사이에서 지불사가 아무리 비싸도 1,000불 이상, 메가스당 1,000불 이상은 안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는 약간 쇼테지가 나면서 수요가 이제 억제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고수요, 옛날에 고수요 이상에서는 이제 요 가격으로 고정이 될 겁니다. 이런 이제 수요 공급 쪽에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을 한번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격 지속 곡선은 이렇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 비저발전기만 돌아가는 시간에는 가격이 이렇게 될 거고요. 선두발전기가 돌아가는 시간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특정 시간에 대해서는 1000불까지 가격이 올라가겠죠. 여기 스케시트에서 렌트가 될 거고요. 지난 시간에 했듯이 요 시간, 요 가격 시간, 요 시험 곱하기 요 가격을 하면 요 피커 발전기의 무전기를 흡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거를 맞춰보면 결국 이제 사회적 최종 영향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깎인다는 거죠. 수요 곡선이 처음에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이 이상에 대해서는 공급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더 이상 지불할 의사가 없으니까요. 그거 갖다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걸 이렇게 직선을 쭉 해본 게 계산을 위해서 직선을 가정한 겁니다. 실제로는 부가지수 곡선에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결국은 이걸 계산을 해보면 연간 54시간이 나옵니다. 이게 긴 시간이죠. 이 1000불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 긴 시간이 나오고요. 우리는 전력 수급 계획 세울 때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결국 볼이 아니고 LOLE가 되는데 LOLE는 우리 수급 계획에서는 0.3mm죠. 0.3mm입니다. 0.3mm면 24시간 곱하기 0.3 하면 한 7시간? 54시간 굉장히 큰 값이죠. 근데 계산을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고요. 이거는 뭐 이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이 비례식 가지고 구하면 이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요 값이 한 25메가 정도 되는 거죠. 25메가 정도 되는 거고 이 이상을 공급을 하게 되면 공급 비용이 1000불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용률에 따라서 공급 비용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 스크린 커버 했을 때 스크린 커버에서 지금 3에서 스크린 커버를 했는데 보시면 여기죠? 요게 이제 1000불 이상이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그 이상에서는 요게 1000불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급 비용 자체가 소비자가 생각하는 전력의 가치를 상회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되어 있는
수요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 사실은 원래 아무 조치가 없었으면 이렇게 수요곡선이 됐을 텐데 이제 설비가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공급을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산수도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수요 지속선이 이렇게 바뀌고 여기 이상에서는 이제 공급 설비 용량이 이제 제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아까 계산했던 다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이제 차단된 에너지는 계산해 보면 요 면적이니까 여기 차단되는 에너지가 되겠죠. 총 에너지의 0.0013%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공급하는 거는 이게 되는 거고요. 얘가 공급하는 양이 변함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 단가를 다시 또 계산을 해보면, 자, 이 산수도는 한번 쫓아가면서 다시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 계산을 해보면 공급 단가가 32.9755원이 됩니다. 아까보다 조금 공급 단가가 싸졌죠. 이거 평균적인 공급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레귤레터리 규제에서는 사실은 레귤레터리 규제에서도 이게 이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확률적이기 때문에 100% 공급을 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귤레터에서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33불하고 32.9755불이니까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이게 50 몇 시간을 갖다가 가정을 한 거니까 더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사실은 0.03을 하면 더 적어지겠죠. 이제 거기는 대신에 이제 면적 자체는 또 굉장히 수요곡선 자체가 여전히 가파르기 때문에 면적 자체는 또 좀 커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공급 단가가 줄어드는 거는 생각보다 작죠. 왜냐하면 차단되는 에너지 양 자체가 전체 공급 에너지에 비해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조금을 차단을 하더라도 공급 비용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공급 단가에, 공급 비용에는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공급 단가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 쪽에서는 가능하면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신뢰도를 더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유인이 있고 그런 것이 비효율적인 규제가 되는데 사실은 그 공급 지정 에너지 단가를 다 계산해 보면 요거는 요 부분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고요. 그거를 단가로 계산을 해보면 메가와트당 44,700불이 됩니다. 대충 우리 원으로 치면 킬로와트당 44,7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44,700원 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내겠죠. 근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보고 공급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44,7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이상 되면 계속 가격이 무한대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뒤에는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관심 드는 거는 요 수준이죠. 요 수준을 얼마로 가져갈 거냐 할 때 거기서의 개념이 딱 이런 개념입니다. 공급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 수요가 느끼는 그 공급의 가치, 고리라고 그러는데요. 밸류 오브 로스트 로드, 이렇게 로스트 로드 됐을 때에
그 가치, 잃어버리는 가치, 기회비용, 그거를 볼이라고 하는데, 이 볼 수준에 맞춰가지고, 항상 이거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러 설명을 한 게 있고요. 결국은 그런 차단을 나타내는 것이 높은 피크 부하의 공급 비용과 이에 대한 구매자의 지불 의사를 반영을 한 것이 옵티멀 솔루션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규제 쪽에서도 이걸 고려를 합니다. 하지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규제 쪽하고 옵티멀 솔루션을 비교를 해본 거고요. 최적 시간 통해서는 결국 그 이상에 대해서는 공급을 안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그때가 이제 결국은 경기가 치열하다 그러면 한계 비용, 즉 변동비로 가격이 결정되다가 그 부분에서는 프라이스 스파크가 발생하고 그 프라이스 스파크는 그런 규제 쪽의 지불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값은 이제 이 식이 되는 거고요. 아까 나왔던 식이랑 똑같죠. 에너지에 대한 스피닝 커브에서 나온 그 식, 그 식을 그대로 적용한 걸 우리는 이것도 볼이라고 합니다. 볼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모델에서는 그걸 천불이라고 가정을 한 거죠. 소비자는 전기 공급에 대해서 1000불 이상을 공급할 의사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1000불까지는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옵티멀 솔루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의사만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실제로 공급 비용은 이제 평균 비용으로 하니까 아까 나왔던 32.97 어떻게 되는 그 값, 그 값으로 이제 전기요금이 매겨지겠죠. 전기요금은 플랫이니까.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것이 수요 반응의 중요성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수요 반응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데서는 자발적으로 수요가 전기를 사용 안 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계속 이게 이론적일 수밖에 없는 게 자, 여기 차단이 되긴 하는데 이만큼은 공급을 안 하는 거지 이만큼이 여전히 공급을 합니다. 대부분은 공급하는 거고 조금 공급을 안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소비자들도 어떤 전기 공급에 대해서 가치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소비자는 결국 1000불 이하의 가치를, 그러니까 로스터에다가 볼이 1000불 이하의 가치를 받는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지불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결국은 용량에 따라서 만나는 점이 이 점이었다는 것이지, 이게 소비자가 느끼는 그 전력에 대한 가치도 똑같은 건 아닙니다. 결국 누군가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얼마만큼은 차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수요를 차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수요의 가치가 이 전기 공급받는 거에 대한 그 수요가 느끼는 가치가 1000불 이하에 있는 사람은 차단하고 1000불이 넘는 사람들은 공급하는 게 맞는 거죠. 요점에서 했다고 하면.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요금을 그렇다고 요 수요가 이만큼 가면 이만큼을 1000불 요금을 매기고 이만큼은 이건 어차피 공부 안 해서 돈을 안 매기겠지만 이만큼에 대해서 보셔야 돼서 1000불을 매기냐?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신뢰도를 수준을 정하는데 실제는 그 부분이 실제로 산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발전기의 정지 확률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발전기는 고장으로 해서 정지할 수도 있고요. 예방 정비를 위해서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 테크놀로지를 그냥 분석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수급계획이나 이런 데서 다 확률론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가 뭐 정지할 확률을 다 고려를 해서 결국은 수급계획, 규제체계 수급계획에서도 이 에로 밸리를 계산을 하고 볼을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볼부터 계산이 돼야죠. 볼부터 계산이 돼야 LLE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까처럼 이 볼이라는 것이 하나의 값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차단 용량이 커지면 볼값도 커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만나는 그런 점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LLE하고 볼이 사실은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볼이나 LLE를 계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진 값으로 주어져 놓고 이제 수급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죠. 완벽하게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되거나 뭐 이루어지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만약에 시장 논리에 의해서 소비자들도 도매시장 가격에 노출이 되고 진짜 차단이 자기가 뭐 이런 걸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얼마 이상은 절대 지불하지 못한다는 걸 세팅을 해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뭐 차단이 되는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하게 되면,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 뭐 도매시장이 들어온다고 치면 뭐 이러한 그 시스템이 동작을 하겠죠. 사실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고요. 이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볼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하고 또 그 볼에 맞춰서 LLE를 계산을 하고, LLE는 이제 공급 쪽에서 계산을 하죠. 공급 비용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복돼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프라이스 스파이크가 사실은 딱 이런 식으로 가격 곡선이 되지는 않겠죠. 실제로 우리 실제 전력시장 안에는 굉장히 많은 발전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프라이스 스파이크를 어디서부터 볼 거냐 하는 문제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잉여가 발생하는 건데, 어떤 발전기에 단기 잉여가 발생하냐면 피크 발전기에 단기 잉여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 피크 발전기가 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가장 변동비가 비싼 발전기가 피크 발전기가 되는데, 현실에서는 과거에 들어와서 변동비가 비싼 발전기들이 있어요. 이 발전기들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피크 발전기로 하게 되면 이 발전기는 이미 구정비를 다 거의 다 회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프라이스 스파크 같은 것들도 사실 문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신뢰도를 다루는 거는 새로운 설비 진입을 전제로 해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신뢰도가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수요가 증가했을 때 신뢰도가 유지될 거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장 설계할 때 고민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치면 기존에 들어있는 발전기에 변동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비 고정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올 발전기에 고정비 변동비가 중요하겠죠. 그럼 새로 들어오는 발전기들은 일반적으로 과거 발전기에 비해서는 효율이 좋습니다. 새로 들어온 발전기는 잉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프라이스 스파이크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잉여가 이미 발생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볼만 계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멘트 사이즈 플로 문제는 뭐 계속 앞에서 나왔고 그동안 나왔지만 소비자 지불사 산출이 굉장히 어렵고요. 역시 문제 중에 하는 게 예측, 이게 다 미래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를 역시 갖고 있죠. 특히 이제 전력 설비 건설에는 굉장히 큰 시간이 필요하죠. 석탄 같은 경우에는 10년, 요즘은 10년이죠. 옛날에는 6, 7년만 했는데 요즘 다 10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LNG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6, 7년 걸립니다.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치면. 근데 막 급하게 서둘러서 계획을 막 축소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3, 4년은 걸리죠. 이제 그런 거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미래를 보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거,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시장이라는 거는 시장의 어떤 공급자들이 여러 공급자가 다 이런 것들을 개별로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 합이 한 사람이 예측한 것보다는 좀 효율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안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투자랑 비슷한 건데요. 투자도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이걸 예측을 했는데 그 사람이 틀리면은 그 사람이 잘 맞았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 사람이 틀리면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평균값이 낮다는 게 일반적인 그런 그 개념에서 이제 시장이 채택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예측에서 불확실성 문제도 있고 이 분석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신뢰도하고 투자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설비용이 크면 아까 그림에서도 당연히 설비용이 크면 설비용이 올라가면 차단이 작아지죠. 사실은 이게 확률적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발전기의 고장되는 확률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고려하면은 이제 이게 더 이게 하면 이런 하반신 모양이 되거든요. 그거를 하더라도 어떤 설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차단은 적어진다. 당연하겠죠. 근데 설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신 공급 비용이 증가하죠. 특히 여기서 말하는 공급 비용은 평균적인 공급 비용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마지널한 공급 비용. 여기서 이제 그 마지널한 발전기 평균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정비를 포함한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어가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이게 마지널 코스트라는 거는 우리는 보통 변동비를 가지고 마지널 코스트라고 하는데 원래 마지널의 개념은 변동비는 아니고요. 한 단위가 증가했을 때 추가되는 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비가 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정비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고정비를 포함한 마지널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겁니다. 용량을 키우면. 왜냐면 그 마지널 발전기 이용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는 결국 예를 들어서 공급 신뢰도 확보에서는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설비 용량이 이제 적정 수준보다 많아지면 뭐 아까 얘기했던 이 프라이스 스파크가 일어나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짧아지니까 결국 스케줄 엔터가 감소하고 그러면 고정비 회수가 줄어들게 될 거고요. 투자가 감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발전 설비 용량이 적정 수준으로 가겠죠. 적정 수준보다 작으면 결국은 이 프레스가 일어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이제 스케치 렌트가 증가하고 또 수익도 증가해가지고 투자가 증가가 되겠죠. 못합니다. 투자가 증가가 될 겁니다. 또 이제 수요자의 지불, 즉 그 프라이스 스파이크 자체가 커지면, 이제 이 시간이 줄어들겠죠. 차단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왜 줄어드냐 하면 이 차단 시간하고 이 나머지 용량, 이제 차단 시간하고 이 프라이스 스파크를 곱한 것이 이 피크 발전기의 고정비 횟수가 되는 거니까, 고정비가 일정하다고 하면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는 거죠. 그럼 차단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신뢰도가 커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볼이 커지면 투자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볼이 작아지면 투자가 감소하게 되겠죠. 근데 이 볼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들이 대부분 볼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발전기의 어떤 그 기존 발전기들의 어떤 기존 발전기들을 갖다가 이제 밑바탕을 깔고,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발전기들을 갖다가 대안으로 집어넣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볼에 맞는 LOL을 계산을 하거든요. 이제 중앙집중적인 방법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은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도 그런 방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아까도 숫자 말씀드렸지만, 규제 방식에서도 공급 비용하고 공급 지장 비용을 같아지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옵티멀 솔루션과 동일한 설비 용량을 갖다가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론적인 공급 지장 확률과 뭐 이런 거 했는데, 우리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급 계획에 따르면 1년에 7시간 정도 차단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단 발생 안 하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수급 계획은 분명히 LOL 0.3mm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 가서는 그 발생 안 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을 하죠. 사실 여기서 나온 방법들은 단순히 이제 그 투자비만 계산을 한 거고요. 투자 규모만 정한 거고, 실제에 가서는 우리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수급 불안할 때마다 변압기 탭 조정하죠. 물 산다는 표현을 가끔 하는데, 그 다음에 절정 캠페인 합니다. 절정 캠페인 하는 거 실제로 수요를 낮추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요 반응 프로그램들을 동원을 해서 수요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커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정확하게 얼마만큼 커팅했느냐 계산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차단했다고 우리는 느끼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느끼지는 않는데, 사실은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런 규제 방식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비용으로 보면 조금 더 공급을 했다고 해서 평균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요. 전기요금은 평균 비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총비용. 총비용의 단가로 하는데 조금만 단가를 올리면 신뢰도가 확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제자는 어떤 리스크를 압력을 받냐면 공급 부족에 대한 리스크를 더 크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에 대한 리스크보다. 우리도 보통 그러죠. 과거에 옛날 오래전 히스토리를 보면 공급 부족이 있을 때가 있었고 공급 과잉일 때가 있었습니다. 과잉일 때도 욕을 먹었고요. 부족할 때도 욕을 먹었어요. 임 부장님 느끼기에 어느 때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부족할 때 욕을 많이 먹죠. 느낌상으로 한 10배쯤은 더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약간 공급 과잉으로 설비를 좀 과잉으로 유지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확률적 계산, 이론상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규제 체계에 의한 거는 최저 포인트보다는 설비 투자가 더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 도입도 완벽하게 시장이 도입이 되면, 최저 포인트로 가겠죠. 근데 이 시장을 설계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완벽하게 이렇게 시장에 몇 개 들 수 있냐는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의 부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매가격에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알아서 그 가격에서 수요를 줄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전기요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냥 프레산 요금을 가거나 좀 많이 하면 게시별 요금제를 하는 정도, 그 정도가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더 이제 시장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든가, 그다음에 리얼타임 프라이싱을 도입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 전력을 가지고 완벽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용량 메커니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용량 메커니즘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용량 시장이라고 해서 미국 시장 같은 용량 시장이 있고 유럽에도 용량 시장이 있습니다. 용량 시장이 도입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런 리스크, 공급 부족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이 전력 시장 자체가 설비 투자에 굉장히 긴 시간을 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 리스크를 그냥 놔두기가 힘듭니다. 나중에 말씀드린 그 리스크를 그냥 놔두는 게 에너지 온리 마켓이고요. 용량 시장을 도입했다는 것 자체는 그 용량을 갖다가 규제자가 개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BGM 같은 경우 용량을 보면, 용량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판매 사업자한테 용량 확보 의무를 주는 거거든요. 네가 현재, 그러니까 규제자가 봤을 때 지금 피크는 이만큼이지만 3년 뒤에 피크는 이만큼이 될 거다, 이만큼 증가할 거다 보고, 그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그 피크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그 판매량, 에너지 그 판매량에 비례해서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너는 그만큼의 용량을 확보해라 하는 거죠. 그럼 그 용량을 정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정해지느냐? 이런 규제 방식에 있어서의 신뢰도 산출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3년 뒤에 용량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용량 시장에 도입했다는 것 자체가 적어도 용량 확보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시장의 논리보다는 규제의 논리가 좀 강하게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도입했다고 하면 다 완전히 어떤 경쟁의 논리, 자유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특히 이렇게 오버라이즈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제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이런 오버라이즈된 시장의 대표적인 게 배추권 시장도 거기에 하나 해당되는 거죠. 그럼 배추권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규제자가 얼마만큼 배추권을 낮추고자 하는 그 속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규제자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할당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시장의 원리보다는 어떤 규제자의 어떤 간섭이 들어가는 거죠. 단지 그거를 달성하는 수단에 있어서는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용량시장 같은 걸 도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신뢰도 수준에 대해서는 규제자가 간섭을 하지만 그런 그 수준을 달성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플레이어들한테 맡겨두는 거죠. 적어도 그것만 하더라도 한 사람에 의한 의사결정보다는 또 그만큼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을 취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이제 경쟁을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이 공급지장 확률하고 공급지장 뭐라고 그럴까요? LOL이라고 맨날 써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사실은 같은 개념이죠. 이거 확률로 표현할 뿐이고 이거는 익스펙테이션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연간 며칠, 몇 시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이거는 확률을 몇 퍼센트 그런 확률을 표현하는 거. 이거랑 이거 사실은 개념적으로 같은데 어떤 걸 쓰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확률을 표시하면 잘 나타나지는 않죠. 근데 이걸로 하면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이것도 사실은 계산을 합니다. 이 부분이죠. Expected unserved energy. 면적을 또 계산을 하긴 합니다. 사실은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저 부분을 많이 적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까 거의 다 설명이 된 내용이거든요. 옵티멀 솔루션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경쟁적 전력시장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최적의 결과를 보장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용량 시장을 도입한다든가 용량 가격을 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들이라는 거는 사실은 옵티멀 솔루션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기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규제 체계의 어떤 신뢰도랑 비슷한 그런 운영을 정하는 그런 결과를 갖습니다. 단지 그거를 달성하는 수단에 있어서만 이제 경쟁을 유인하는 거죠. 용량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용량 가격은 그런 수준에서 이제 상황점에 용량 가격 우리가 이제 용량 가격을 채택을 하고 있죠. 그런 수준에서 용량 가격을 채택하는데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 뭐 이제 중분 용량 입찰 이거는 이제 요거랑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좀 더 요거보다는 좀 센트럴 옵션에 가까운 그런 제도고요. 그다음에 예비력 계약도 있고 장기 계약이라든가 이런 장기 계약 선도 시장 이런 시장 구조도 사실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어그리게이트 프라이스 스파크는 실제로 우리가 대상이 되는 피커의 변동비가 이수준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 전체가 이제 프라이스 스파크가 된다 하는 개념이고요. 이걸 어그리게이션 한다. 그런 게 이제 어그리게이션 프라이스 스파크인데 여기 추정한 걸 보면 생각보다 낮아요. 그렇죠? 메가와트 아워당 6.85달러, 우리로 치면 킬로와트당 얼마가 될까요? 7, 8원? 우리 CP보다 조금 작죠? 이거는 더 작죠? 그래서 좀 저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산출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 PJM 시장은 용량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 스파크를 없애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은 이렇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발전기가 그냥 단순히 변동비가 가장 비싼 발전기가 아니고요. 뒤에서 나오겠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발전기라는 겁니다. 기존에 들어와 있던 발전기 중에서 변동비가 가장 비싼 발전기가 아니고 앞으로 들어올 발전기 중에서 변동비가 비싼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발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시장에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발전기라는 얘기인데 이론적으로는 말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발전기냐 라고 얘기하면 되게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발전기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내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중에 한번 용량 메커니즘을 설명드리지만 내폰 개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폰 개념은 뭐냐면 폰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 들어가는 발전기에 코스트 오브 뉴 엔트리가 되는 거고요. 새로 들어가는 발전기의 비용, 고정비입니다. 즉 새로 들어가는 발전기의 고정비가 폰이고요. 내폰이라는 거는 거기서 지금 이런 어그레이션 프라이스 스파크 때문에 렌트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렌트를 뺀 것이 내폰이거든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이런 한계 발전기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발전기가 구체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있으면서 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서 이제 시장에 진입할 발전기 중에서 가장 변동비가 비싼 첨도 발전기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게 되는 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건 쉽지만 이걸 우리는 이제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단순하게 변동비가 높은 발전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마지널 발전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만 좀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요거하고 이제 10분 쉬셨다가 요거하고 이제 다른 저 뭐야 보조 교재 쪽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과제에 대해서 한번 쉬는 시간 끝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이거는 나중에 저거 하기로 하고요. 사실은 과거에 그 시장이라든 경쟁 얘기 안 나왔을 때 전력경제에서 하던 주요 내용들이 이런 거였어요. 이런 볼을 어떻게 할 거냐, LL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요. 그것들이 이제 결국 지금 수급계획까지 내려오는 거고요. 수급계획, 대통령 이런 쪽이 그 대통령 쪽에서 특히 이제 그 최적화 문제 푸는 거 지난번에 발전계획 그 대략 소개를 드렸지만 그런 발전계획에 경제 급전하는 거, 그다음에 그 비용 최소화 유니스 커뮤니티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력경제 과목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그 지난번 이제 또 관련해 준 그냥 푼 건데요. CRF는 어떤 CRF1하고 2를 어떤 거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일단 연속 함수를 쓰는 걸 다 CRF1이라고 했고요. 디스크리트하게 계산 걸 CRF2라고 했는데 요거 디스크리트한 거를 세 가지 식으로 한번 다 써봤어요. 이거는 연속 함수식 그냥 한 거고요. 요거는 요식을 쓰는 경우도 많고 요식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거죠. 같은 거니까 당연히 같고요. PMT 함수도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근데 PMT 함수를 쓴 이유는 사실 엑셀에서 그 기능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편집 사용은 못하는구나. 아니구나. 되는구나. 자, 이럴 때다 보시면 얘가 CRF는 여기 1로 한 거는 CRF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1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여기 이제 오버라이드 코스트를 하면 CRF가 아니라 이 연간 회수 비용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 할인이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회수 기간이 들어가는 거죠. 할인율, 회수 기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대비가 되는 거고요. 이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 쓸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었죠. 마이너스 붙은 이유가 돈의 흐름이 반대죠. 처음에 돈을 내가 투자한 거고 돈을 지출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돈을 내가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돈의 흐름이 반대니까 계산이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흐름이 반대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돈의 흐름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마이너스만 붙이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엑셀의 함수를 쓰면 우리가 많이 사무실에서 엑셀 함수를 많이 쓰니까 엑셀 함수 한번 소개를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값을 한번 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해도 되고요. 혹시 지난번에 제출하셨던 거랑 값이 틀리면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점수할 때 둘 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메가와트 하나, 원하고 킬로와트하고 하나 같죠? 네, 그러면 근데 일부러 생각해보면 이쪽이 원포 킬로와트 아워라고 해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맞췄습니다. 근데 이거 메가와트를 하면 1,000원이 되는 게 맞고요. 근데 값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고요. 계산은 산수니까 그리고 이거 좀 LMS가 사이트에 다 써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기 어떤 식을 써서 했는지 간단하죠. 이거는 8,760으로 곱했고요. 오늘 오버라이트 코스트를 이쪽으로 하는 거는 저는 PMT 함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거를 안 하고 캐피시티 리커버리 벡터를 안 하고 여기서 이 값을 집어넣으면 할인율은 여기 있죠. 여기서 할인율을 바꿔오고 그 다음에 오버라이트 코스트 집어넣고 수명기간 집어넣으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PMT 함수를 쓰려고 했고요. 이거는 8,760번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식은 아마 이걸로 숙제는 이걸로 끝나는 건데 일부러 스크린 커브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점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만나는 점을 계산을 해봤고 만나는 점은 여기서 얘하고 만나는 점, 여기는 얘하고 만나는 점, 얘는 안 만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얘하고 이건 같은 거고 만나는 점은 여기서 이거 우리하고 그래서 이 두 점이 만나는 거고요. 여기서 얘하고 만나는 거. 이거는 단가 쪽 계산하는 거라서 굳이 하시진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이제 직선으로 스크린 커브 그리는 거. 스크린 커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게 사실 여기 그림 보면 좀 너무 이용률 낮은 쪽으로 몰려있죠. 우리나라 비용의 특성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비용 정확하게는 아니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비용을 가지고 저걸 만들어낸 건데 지금 우리나라 LNG 가격이 석탄이랑 굉장히 비용 차이가 커서 너무 이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지금 요거보다 이쪽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세제 개편하면서 석탄 쪽에 세제를 올리고 LNG 석탄 세제를 내렸기 때문에 약간 이쪽으로 갔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그 비용이 기술 쪽이 굉장히 싼 편이고요. 이 피커 쪽이 비용이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도 있죠. 에너지 전환하는데 비용이 이제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고 그거는 유인을 해볼 거라고 해서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1년에 n번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 식이 이제 이율이
1년치 1회 이제 M번을 나누면 N을 나눠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횟수가 Nt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회수하는 것도 N분의 FC가 될 거고요. 이게 FC는 1년에 한 번 회수하는 돈이 합계니까. 그래서 뭐, 계산을 이렇게 쭉 해보면 결국은, 요거는 이제 이 식 자체는 앞에 캐패시티 리커버리 팩터 구하는 거랑 같은 식으로 쭉 가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FC 쪽으로 하게 되면 식이 결국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 2라는 것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연로그의 정의에서 이게 나오는데 요거니까 결국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건데요. 결국은 연속적으로 비용을 회수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데 사실은 연속적으로 비용을 회수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회수하는 돈은 이거하고 앞서 말씀드린 디스크리트하게 회수하는 거하고 중간 정도가 적정한 값이겠죠. 어느 게 적정한 값인지는 사실은 좀 애매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논의가 의미가 없는 게 결국 이제 조금 올라가고 내리면 그게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를 정해버리면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개념적으로는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제 쓰는 거는 뭐 아까 PMT 함수도 있었고 하지만 다들 디스크리트하게 회수하는 거, 1년에 한 번 회수하는 그런 개념을 많이 쓰고요. 또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세 분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봤잖아요. 중간에 원천 인수했던 거 이제 하나도 안 주죠. 물론 기업에서는 그 돈을 갖다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은행에 넣기 때문에 중간 이자가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개념 정도는 알고 있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숙제 풀이는 숙제 아니라 뭐예요? 과제 풀이는 그렇게 하고요. 과제 안 내신 분이나 내셨는데 좀 틀렸던 분은 이걸 정말 그냥 정리해서라도 다시 내십시오. 그 다음에 이쪽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쪽 설명을 드리기 앞서가지고 앞에 시간 한 거에 대해서 좀 질문 혹시 없나요? 굉장히 저희가 실제로 지금 아까 1000시간 얘기하셨고 예. 저희도 뭐 아까 7시간 정도 1000시간은 아니고 50 몇 시간이었죠? 예, 57시간.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뭐 VO에 7시간 정도 존재를 해서 하신다고 뭐 말씀하시고 지금 그 피크 그게 아까 저도 용처를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희 장기수급계획안에 그게 그 개념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거군요. 네. 장기수급 계획도 그렇고요. 과거에 이제 한전에 그 전원계획 할 때도 딱 그게 되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거는 지금 요 개념, 보홀 개념하고 LOLG 개념은 과거 그 한전 시절부터 계산했던 겁니다. 값은 조금 변했죠. 옛날에는 0.51이었다가 지금은 0.31로. 지금 저희 지금 9차 전력 수급 계획까지 나오고 이제 10차 할 거 아닙니까? 10차 지금 하고 있죠. 그럼 이제 그 후보 있는 거 안에 실제로 그 맥시멈 최대 전력 공급 용량 산정하고 이렇게 순위 정하고 용량 산정하는 것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맥시멈치가 정해지고 그렇습니다. 6차까지는 어느 정도 그 개념 가지고 됐는데요. 10차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신재생이거든요. 6차까지는 신재생의 어떤 유효 용량이라고 해서 그냥 유효 용량 밑에 깔았어요.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전기들을 변동력 낮은 것부터 내열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급점의 이용률 확률이죠. 전기할 확률이 있으니까 이용률 확률을 갖다가 계속 컨볼루션을 해가지고 설비를 이렇게 수요랑 매칭을 시키면서 하다 보면 끝에 이렇게 지금 0.3일에 맞는 설비가 얼마만큼 더 필요하다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제 저거를 받는 거죠. 의향을 받아가지고 의향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순서를 집어넣어가지고 LOL 수준이 만족하는지 체크하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원래 옛날에 쓰던 거는 와습이라고 해가지고 최저가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표준 설비를 집어넣게 되면 최적 설비 계획이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사실은 그런 최적 설비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사업자 의향을 집어넣어가지고 신뢰도를 체크하는 정도가 됐고요. 근데 과거에도 완벽하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거 계획을 세우면 뭐냐면 신뢰도 문제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면 LNG가 들어갑니다, 일단. 그럼 LNG가 들어가고 시간이 길면 원자력이 들어가는데 그냥 놔두게 되면 원자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LNG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싸니까 원자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쪽에 비해서 LNG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나타나니까 원자력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더 들어가게 되면 LLU 계산해 보면 LLU가 너무 낮게 나와요. 근데 그 용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최저가 개념에 따르면 그렇게 해도 공급 비용이 싸요. 신뢰도가 올라가도 그 뒤쪽 가서는 공급 비용이 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가 LNG 같은 경우에 퇴출을 해야 되는 거죠. 퇴출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앞에 이 LNG가 들어올 때 분명히 필요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이 LNG가 있는 만큼 LNG 수준이 너무 올라가지 않게끔 또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와습을 쓸 때도 와습에는 최적화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는 최적화 개념이 많이 좀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와습에 의해서 조정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해보면 대충 수급계획 세울 때 급하면 LNG 먼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안 급하면 석탄이나 이제 원자력 들어가는데 석탄은 원자력 순서 조정은 와습 비용에서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이자율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자율이 낮으면 원자력이 유리하고요. 이자율이 높으면 원자력이 불편하죠.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이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자율이 워낙 낮으니까 또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최저가를 풀릴 수 있는지도 조금 의문인 게 최저가할 때 반영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요. 원자력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건설하게 되면 원자력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원자력을 건설할 수 있는 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될 텐데 그 회사의 어떤 저거를 좀 약간 지나치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좀 오버해서 원자력 발전이 추진된다고 하면 원자력 건설비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것도 경쟁 쪽이니까 그런 것들을 최저가 프로그램에서 반영을 못하죠. 최저가 프로그램에서는 결국은 고정값을 보고 최저가 문제를 풀 수밖에 없고 또 약간 원자력이 아무래도 정책적인
그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최적화로 잘 안 풀려요. 최적화들이 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와스비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도 국제 원자력 기구고요. 장기적으로 수급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도 원자력 때문에 수립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지금도 지금에 와서는 석탄도 10년 걸린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석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렸거든요. 근데 15년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원자력이 10년 걸리기 때문에 10년 이상 걸리는 원자력을 포함한 그 설비 계획을 수립하려면 15년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급 계획이 15년이 되는 것도 원자력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와스비랑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도 국제 원자력 기구가 개발한 거고, 원자력 기구인가? 원자력 기구가 아니라 IAEA니까 또 원자력 관련 그래서 와스비랑 프로그램 앞에 있는 게 빈입니다. 빈. W가 빈이고 A가 오토매틱인가 그렇고 시스템 플래닝인가 그렇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게 인상 깊은 게 W가 와스팔 때 W가 그 빈입니다. 비엔나. 그게 이제 우리는 비엔나 그러면 V지만 그쪽 독일 계통에서는 W가 V가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빈입니다. 그쪽에서 만들어서 와스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이제 원자력 때문에 생긴 건데 사실은 원자력 정하는 거는 그렇게 경제적인 거 최적화 모델에 따라서 나오기 힘든 거죠. 전력 경제나 전력 정책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다른 아까 스크린 커브를 보면 예. 원자력이 상당히 경제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예. 달타 연료 예. 뭐 공사비라든지 연료비 다 포함해서 상당히 경제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제가 뭐 이제 우리나라랑 좀 다르긴 하지만 미국 그 EIA에서 뭐 LCOE 같은 거 발표하는 거 보면 예. 원자력이 이렇게 마냥 싼 것 같지는 않아 보이던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좀 저렴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건설 비용이 좀 싼 편이거든요. 약간 우리나라가 좀 뭐 과거부터 어떤 공정 관리라든가 이런 걸 잘해서 건설 비용이 좀 싼 편이 하나의 원인이고요. 두 번째 지금 저기 나왔던 거는 실제 가격을 강화한 것인데 최근 값이 아니고 좀 오래된 값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 안전 비용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 있고요. 그걸 반영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경제성 나오는 편이고요. 원자력 경제성은 좀 약간 가장 치명적인 게 저거죠. 사용 후 해양 처리 비용을 얼마큼을 잡느냐, 아니면 또 작업 비용을 얼마큼 잡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옛날에 다른 원자력 전문가 이쪽 경제 쪽으로 한 전문가들 보면 통계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고가 몇 번 났지만 그 정도 사고 가지고 통계 신뢰 수준을 논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석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사고도 꽤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걔는 사고 나도 큰 문제도 안 되고 하니까 그걸 완벽하게 방어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꽤 고장도 나고 뭐 하다 보니까 통계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원자력은 사고 비용을 하려고 하니까 통계가 지금 크게 한 3번 났지 않습니까? 스리마이 원전하고 테르노빌하고 후쿠시마하고
뭐 3개 케이스만 가지고 확률을 한다는 게 사고 비용을 확률론적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결국은 사고 비용은 확률 곱하기 비용 아닙니까? 근데 비용도 불확실하고요. 사실은 비용도 계산하기가 좀 쉽지 않죠. 후쿠시마 때문에 얼마나 비용이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것들도 좀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기준들은 다 있습니다. 그럼 값이 없는 건 아니고요. 다 있고 현재 안전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값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고 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걸 감안해서 우리나라 플랜트 공정관리가 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항상 보면 그런 쪽에서 가격 경쟁력이 그런 쪽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건 IEA 쪽 이런 데 보더라도 석탄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나 굉장히 단가가 낮아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그런 측면에서 고정비가 낮으면 변동비가 세게 하는 부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줄어드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만 보면 석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게 숫자 스크린 커버에서 보셨을 때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걸로 나옵니다. 그대로 할 수는 없겠죠 지금.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전환계획의 성격이 계속 바뀌는 게 그런 원인들이 있는 거죠. 과거에는 일단은 석유 가격 자체가 LNG까지 석유 가격이랑 연동되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낮았고요. 70년대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 비슷한 발전기가 불렸고 지금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LNG 같은 데 불리하게 돼 있다가 최근에 좀 바꾼 거고요.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기 좀 어렵고 좀 더 손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 좀 보면 앞쪽이 좀 이쪽에 대해서 재밌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결국 돈을 만들어내는 거는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고 여기에는 오퍼레이팅 코스트도 있고 인베스트먼트 코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피트 맥시마이즈 해야 되겠죠. 그러면 경제적인 재료 시장과 여기서 유틸리티 베니핏하고 커스터머스의 어떤 관점에서 베니핏이 관점에서 이거는 마켓 관점에서 본 거고요. 그러면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유틸리티나 베니핏이 맥시마이즈 해야 된다. 결국은 시장에서의 이제 수요 공급이 다 만나는 점이 이걸 만족한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이제 릴라이빌리티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아까 시간에 릴라이빌리티 한 거는 단지 용량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고민해야 될 게 용량만 가지고는 릴라이빌리티가 만족되지 않겠죠.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부분은 용량만 맞춰놓고요. 말 그대로 이제 싼 발전기가
것부터 돌아간다 이런 개념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릴레이부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지난번에도 발전계획 세울 때도 얘기를 했고요. 발전기에 어떤 각종 제약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관련해서 릴레이에 관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이런 오퍼레이션을 릴레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고장, 정지, 그 다음에 예측 뭐 오차,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송전제약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마진을 통해서 시큐리티 마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갖고 운전을 한다, 대응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거 시각과 구분 안 하고 있는데 자연재해나 뭐 이런 것에 대비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우리 릴라이비티라고 보기도 하고 여기도 뭐 리질리언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최근에 그 동해안 뉴스 보셨으면 동해안 산불 났을 때 울진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실컷봤거든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울진을 둘러싸는 모든 성능선로가 다 트립이 됐었습니다. 다행인 건 한꺼번에 트립이 안 됐다는 거. 복구 해놓고 나면 다른 게 트립되고 복구는 다른 게 트립되고 해서 한꺼번에 트립이 안 돼서 그렇지 만약에 한꺼번에 트립됐으면 물론 거기 출력을 좀 낮추긴 했었지만 적어도 UFR 몇 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도 저희가 이제 그런 산불이나 태풍 같은 거 오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출력을 낮춥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이게 전원이 몰려있는 숙련선로 때문에 전원이 몰려있는 출력을 조정을 시키죠. 결국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결국은 사실은 거기 무슨 문제가 평상시 같으면 잘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태풍이 온다든가 산불이 났을 때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런 확률일 때 대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릴레이비티에 포함이 되고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우리가 저녁 경기 시간이니까 릴레이비티는 결국 돈이라는 얘기죠. 왜 돈이냐 하면 어디셔널 제너레이팅 유니트 추가적인 발전기가 예비력을 위해서 더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산불 얘기했듯이 어떤 발전기들을 이렇게 출력을 들여놨는데 그 발전기들은 대충 연료비가 싼 발전기잖아요. 고정비는 이미 다 점프됐으니까 이미 다 들어간 거고 근데 얘 발전기들 출력을 줄였으면 수요는 그대로 있으니까 누군가 더 돌아가야 되겠죠. 얘보다 변동비가 비싼 발전기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동비 차이가 결국 코스트인 거죠. 이렇게 결국은 릴레이비티나 시큐리티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돈이고요. 이런 돈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갑작스러운 정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능선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관련된 것들이 로스 오브 레비뉴라든가 로스 오브 컴포트 이런 개념들이 쭉 있고 볼 개념이 다시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볼을 갖다가 에버리지 밸류라고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개념 정확하게 경제적인 개념은 에버리지 코스트는 없습니다. 다 마지널 코스트지. 근데 어쨌든 이걸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에버리지 코스트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념 자체는 에브리스 코스트에 대지 않고 마지막 코스트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값으로 이제 이제 예측이 되고 이거는 통상 에너지 가격의 100배가 넘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균형이라는 거죠. 돈과 공포의 균형이라는 얘기죠. 공포를 완전히 없애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전력 쪽에서는 계속 이 밸런스가 많이 나오는 사실 경제 쪽에서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주파수도 수요와 공급을 항상 맞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릴라이비티도 이 사고에 의한 비용하고 사고에 의한 소비자의 비용하고 그걸 막기 위한 공급자의 비용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 똑같은 거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위해서 어떤 모델들이 어떻게 모델을 할 것인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수학적인 이제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수학적인 어떤 수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과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전력 시장에서는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 쪽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릴라이비리티라는 것은 대부분 콘센트 제약으로 대학 조건으로 이제 릴라이비리티를 갖다 설정을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제약 때문에 이제 원래 경제적인 그런 값에서 제약이 없었을 때에 비해서 좀 비용이 추가되는 거죠. 환경적인 문제도 있죠. 예.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관련이 들어오니까 훨씬 복잡해지죠. 이제 환경적인 제약을 어떤 식으로 이제 다룰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옵티메이션 하는 것보다 환경을 고려해서 옵티메이션 하는 건 훨씬 어렵겠죠. 그 다음에 몇몇 환경적인 효과들은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겠죠. 여기서 한번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하긴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력발전할 때 수력발전이 연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이런 것들을 써놨더라고요. 재미는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리뉴어블의 어떤 오퍼레이팅 코스트는 이제 거의 제로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O2 에미션 같은 것들은 카본 트레이딩 가격이나 텍스 이런 것들로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말고도 최저가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이거 섀도우 프라이스를 만들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이제 릴레이블이랑 관계되는 얘기고요. 이 정부의 정책이 항상 경제적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모노폴리는 당연히 레귤레이션을 갖다가 이제 필요로 하고요.
이거 끝이네요. 이제 장기적인 전략적인 고려 같은 것들은 이제 뭐 수요에 대한 수입이죠. 수입에 대해 의존도를 갖다가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좀 어떤 제약이라든가 그런 거 관련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사실은 이쪽은 신뢰도 문제보다는 이제 전력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한 것 같은데요. 프라이머리 에너지 소스를 선택하는 것도 이제 정부에 의해서 조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프랑스의 원자력 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독일 같은 경우 재생에너지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환경과 관련된 그런 제약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환경과 관련된 제약 조건에서는 또 한 번 더 이제 우리나라 사례를 하면서 한번 또 개별적으로 다뤄볼 계획이 있습니다. 요쪽 그 자료가 앞에 있는 설명 부분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사실은 이쪽은 환경 쪽이고 제가 그러니까 앞에 시간에 강의한 거와 관련해서는 이쪽 부분이죠. 일라이브트는 결국 돈이다. 근데 그거는 공포하고 그 다음에 뭐 결국 돈과 그리드라고 하는데 그리드면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밸런스다. 이 밸런스라는 개념이 이게 이제 전력 경제 쪽 아마 다른 경제 분야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처음에 할 때도 수요 공급의 밸런스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울 그렸죠. 수요 공급이 맞았을 때 주파수가 60Hz로 유지되고 이제 그 시스템을 세팅을 하고 있다. 오전 시간에 얘기한 것도 결국은 신뢰도라는 것은 돈이라는 거죠. 거기서 그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공급 비용하고 그 신뢰도 유지에 따른 그 수요 측의 베니핏이 일치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신뢰도가 유지되는 건데 지금 첫 슬라이드로 들어가서 지금 수급계획적 가구교 연결이 됐고요. 앞으로 시장 설계에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과연 과거에 그런 고정비, 변동비 개념, 에너지 용량 개념 가지고 앞으로의 시장 설계를 할 수 있겠냐 그런 문제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예비력 관련돼서 다들 아시겠지만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예비력이 점점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력 종류도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예비력을 제공하는 발전기들은 예비력을 제공하면서 이쪽 부분인데 예비력 제공하는데 돈이 들어갈까요? 사실 별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효율적으로 있긴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나면 예비력 제공하는데 별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예비력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대가는 대부분 결국 렌트가 된다는 거예요.
고정비 회수로 쓰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예비력에 대한 렌트가 왜 필요하냐? 그럼 그 고정비 회수를 하는 발전기들은 시장에 더 들어오려고 하겠죠. 과거에 인프라 마지널 렌트, 에너지 인프라 마지널 렌트만 보고 있었다고 치면 앞으로는 여기서 또 렌트가 발생하는데 이 렌트가 많이 발생하는 발전기는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겠죠. 지금 우리 시장의 그 어떤 방향하고 보면 그 완벽하게 이제 시뮬레이션 좀 해보야 되는데 아직 완벽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올 7월에 실계통 기반 전력 시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실계통 기반 전력 시장이 되는데 거기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코프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운영 발전 계획에 가깝도록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서 하게 되면 기존에 가격 발전 계획을 세우고 운영했을 때에 비해서 코프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해서 이제 송전 제약 때문에 석탄 발전소가 발전량을 줄이면 그 발전량 줄인 거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못 받는 거죠. 대신에 그 예비력 용역 여성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LNG 같은 경우는 예비력 경험을 받는 돈이 굉장히 적었어요. 효율 저하분 정도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앞으로 예비력 용역 정산금을 받으면 효율 저하분은 지금같이 받고요. 그 다음에 예비력 용역 정산금만큼 돈을 더 받습니다. 마진이 생기는 거죠. 들어간 비용은 똑같아요. 들어간 비용은 연료비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발전을 그 출력에 맞춘 연료비밖에 안 들어갔어요. 들어간 비용은 똑같은데 받는 돈은 옛날에는 좁혀지는 겁니다. LNG 기준으로 봤을 때 옛날에는 그냥 연료비 받고 예비력 제공하는 거에 따른 그 효율 저하분 받았습니다. 실비용 말고 별로 받는 게 없었어요. 인프라 마지널 렌트는 자기 발전기하고 S&P 결정한 발전기하고 가격 차이니까 같은 LNG 발전기다 보니까 그 인프라 마지널 렌트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런데 7월부터는 거기다가 예비력 용량 정산금을 주기로 했으면 예비력 용량 정산금만큼 렌트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가면 LNG 투자는 더 이제 인커리지 되고 석탄에 대한 투자는 좀 억제되는 효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의 어떤 그 개통 상황, 운영 상황 하에서 봤을 때에 총 공급 비용을 줄이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아직은 저는 안 해봤다는 이론적으로 거기에 맞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좀 어렵죠.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북한으로 볼 때, 북한으로 볼 때는 기존의 S&P 시장 구조보다 더 증가된 예비력 용량금이 정산금을 통해서 수익 부분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는 저희가 전력시장 자체가 저기 토탈섬에 대한 어떤 그런 한계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느 쪽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올 때가 코프에서 가져오고 있는 그래서 석탄은 특히 이제 그 개통 제약이 있는 쪽에 석탄은 개통 제약에 관련 확률이 높아요. 아무래도 미국 수요 중심지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지금 서해안 제약은 풀려가고 있지만 서해안 제약이 있고 앞으로 동해안 제약이 심각해질 거잖아요. 그리고 석탄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석탄의 마진을 줄이고
LNG 발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아마 그냥 해보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놓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거 고민해볼 거라고 제가 계속 반복돼서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장기 균형점을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균형점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제약성이 많긴 한데 결국은 장기 균형점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각 발전기가 자기 고정비를 회수하는 겁니다. 제로로 투자 보수만큼 회수하는 겁니다. 그거로 회수하는 이용률이 됐을 때 석탄도 그렇고 LNG도 그렇고 둘 다 그런 가격 조건하에서 자기 비용을 회수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의 비용이 어느 쪽이 더 싸느냐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장제도에서는 거기까지는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시장제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도 개선을 논의할 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까지도 근데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보기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툴도 좀 마땅치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앞으로 같이 고민해 보시고 또 논문 쓰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돌리면 손해거든요. 그거는 저거죠. 비용평가가 약간 다른 문제인데 비용평가가 좀 뻑뻑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용평가라는 걸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동차 연비 얼마나 나와 있는데 도심지 달려보면 그 연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연비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 문제가 돼가지고 요즘에는 복합연비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비용평가는 복합연비가 아니죠. 정석주행연비죠. 비용평가 자체가. 정석주행연비를 해놓고 또 최대 효율일 때의 정석주행 됐어요. 아니 효율은 전문 세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꼭 최고 효율일 때는 아닙니다. 전문 2차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 3개 이상은 찍어야 되는 되고 원칙적으로는 4개고요. 최소한 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최소한 3개는 될 수밖에 없는 게 2차 곡선 모의 하려고 그러면 점이 3개가 아니면 2차 곡선 모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3점이나 4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꼭 최대 피크점은 아니에요. 근데 출력대 최소 출력부터 최대 출력부터 하다 보니까 약간 거기서 이제 정석 주행을 하다 보니까 정출력으로 하다 보니까 정석 주행이랑 마찬가지죠. 그 값을 가지고 지금 S&P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S&P 정하거나 S&P 정하는 발전기랑 비슷한 발전기들은 어차피 실제 운전에서는 정석 주행 안 하잖아요. 특히 S&P 정하는 발전기들은 출력 변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S&P를 결정하는 발전기는 출력이 중간값에 있는 발전기들이고요. 수요 변화를 쫓아가는 거는 그 발전기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최대 출력이나 최소 출력으로 운전되고 있는 발전기들은 부하 조정 안 합니다. 그죠? 그럼 S&P 결정하는 발전기들은 결국 계속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움직이는 애인데 비용평가는 어떻게 했냐? 서 있다고 보고 정석으로 운전하고 있다고 보고 비용평가를 했죠. 그러니까 S&P만 주면 적자가 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CP에서 발전 기여도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발전기에 CP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 계산하는데 잘 안 넣죠. 이제 S&P만 보고 이게 해보면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라고 하는데 이미 CP에 그런 게 반영되어 있고 그런 것들 근데 사실은 CP에 반영하는 거는 썩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기회가 많은데 사실은
CP는 고정비용으로는 용량 쪽에 일정하게 지급해야 되는 그런 비용인데 거기다가 약간 이런 것들은 약간 변동비성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쪽 비용을 그쪽에 반영하는 게 썩 이론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개통에 기여하는 발전기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건 현상이 나타나면 곤란하니까 그걸 마이크로가지고 위해서 CP에서 약간 발전기가 기성전지가 많다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S&P를 결정하는 발전기들이 CP를 더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거까지 분석해서 하려면 좀 머리 좀 아프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지만 그래도 돌리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쪽 신뢰도랑 관련된 거죠. 앞으로. 네, 그랬을 때 어떻게 시장에서 유인구조를 가져가는 게 앞으로의 어떤 개통상황 변화에 맞는 시장의 개선 방향이니까 지금 안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안 바꿀 수 없어서 지금 바꾸는 것들입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단순했어요. 왜냐하면 비교적 소수의 중앙고점 발전기만 이 시장에 참여했기 때문에 시장 룰도 단순했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후 체계는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 기후 체계 안에서 재생에너지는 정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재생에너지가 지금보다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지금보다는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보다는 낫죠. 그래도 출력은 예측이 되고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렇지만 경직성 전원인 건 맞습니다. 출력 조절 쉽지 않아요. 얼마만큼 출력이 나올지는 아는데 그 출력을 내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는 게 쉽지 않은 게 원자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생에너지 변동성 커버하려고 하면 LNG 같은 발전기들이 많은 게 있죠. 근데 LNG 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다 수소발전기로 지금 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수소발전기 특성은 잘 몰라요. 수소발전기 특성이 생각보다 이렇게 터빈이면은 그래도 조절이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터빈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같은 터빈이라 하더라도 지금 석탄 쪽하고 LNG 쪽하고 특성이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만큼 유연성 가지고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요. 앞으로는 그런 유연성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수요의 변동성에 더불어서 재생에너지 변동성 이런 것들을 이제 커버해주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니까 그런 유연성에 대해서 뭔가 투자를 하도록 시장이 유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고민이 있죠. 유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유인이 과다해버리면 그것도 또 비효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 구조를 또 유연하게 간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픽스 저거를 하면 픽스 보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가면 설비가 과다하게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이 다운되도록 시장이 돼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이제 시장 원리에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잘못하면 설비가 과다의 유입이에요. 그래서 CP 같은 것들을 처음에는 고정 가격을 하다가 예비 연동시키고 막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많이 들어오면 떨어뜨려야 되고 적게 들어오면 올려줘야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시간이 뒤에 없지. 하여튼 예 그렇고 오늘 시간도 좀 많이 흘렀으니까 오늘 강의 이 정도 하고요. 한 분도 지리상을 보내주시는 분이 없는데 지리상을
쭉 보내주시면 저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뭐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교과서 따라가는 거는 다음 시간까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 비슷하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때는 좀 더 질문을 지금까지 했던 것이 거의 이제 기반이 돼가지고 약간 우리 케이스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뭘 고민해야 될까를 갖다가 계속 논의해보는 시간이니까요. 질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축하하시겠네요. 중간고사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가 4월 30일 회사에서 좀 제주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수한테 문제 줘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리포트를 대체하고 했는데 그러려면 또 1시간 보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갖고 계산식이 맞습니까? 계산식은 리포트로 내려고 해요. 리포트를 하루 다음 주에 낼까 다다음 주에 낼까 해서 계산하는 거는 리포트로 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말로 쓰는 거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좀 힌트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말로 써야 되니까 미리 자료 조사를 좀 해보시라는 뜻에서 좀 생각을 좀 정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글로 쭉 쓰는 걸 하려고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